어머니, 혹시 유언장 작성하셨어요? 저희도 미래에 계획을 세워야 해서요. 무슨 소리야? 내가 죽기라도 기다리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 집도 언젠가는 민석이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증여받으면 절세도 되고요. 3년 전에 아파트 너 줄 거라고 했지? 오늘부로 그 약속 철회한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너도 며느리 편이구나. 30년간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이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야?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무료로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분명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크 굽는 달콤한 냄새가 복도까지 스며 나왔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TV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까지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살짝 웃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저는 인터폰을 눌러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TV 소리는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요. 진우야, 며느리야, 있는 거 알아. 기대감이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30년 전 신혼집에서 시작해 지금의 아파트까지 제가 마련해준 이 집에서 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손에 든 과일 선물 상자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원이 나타났어요.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그는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제 아들 집인데 문을 안 열어줘서요. 경비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청이 있어서 어르신께서는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집 현관등도 켜져 있었고 누군가 문구멍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일해서 마련한 이 아파트에서 제가 쫓겨나고 있다는 현실이 굴욕적이었습니다. 요청이요? 누가 그런 요청을 했는데요? 경비원은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모자가 삐뚤어져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이 새어나왔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호실에서 그런 요청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비원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또 한 번 울렸고 다른 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과일 상자를 더 꽉 쥐고 경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호실 요청입니까? 경비원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치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빨리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1205호에서 요청하셨습니다. 1205호. 제 아들이 사는 집 호수였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손에 든 과일 상자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경비원이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1205호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직접 경비실에 전화해서 저를 출입금지시켰다는 게 말이 되나요?
30년간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집에서 제가 기른 아들이 저를 차단했다는 게요. 언제 그런 연락을 받으셨어요? 오늘 오전에 연락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오시더라도 절대 올라가시면 안 된다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오전이라면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차단해둔 거였어요. 계획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경비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요청서도 제출하셨고요. 요청서요? 네, 서면으로 된 건 말입니다. 이제 완전히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충동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계획한 일이었어요. 저는 관리사무소를 떠올렸습니다. 경비일지가 있을 것이고 무전 기록도 있을 것이며 CCTV 녹화 파일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일어난 일의 증거가 될 거예요. 관리사무소는 몇 시까지 문을 여나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금이 4시였으니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어요.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과일 상자를 다시 들어올리고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저는 다시 1205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있었어요. 요청서 사본과 경비일지 기록, 그리고 복도. CCTV가 제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13시 47분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확인서까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와 며느리 수진이가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들이 저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있어요?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진우는 시선을 피하며 열쇠를 만지작거렸어요. 왜 경비실에 연락했니? 손님이 와서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손님이 왔으면 미리 말하면 되잖아. 요즘 바빠서요. 그럼 왜 경비한테는 시간이 있어서 연락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쇼핑백을 바닥에 놓고 팔짱을 꼈어요.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내가 뭘 너무했는데?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럽죠. 갑자기? 내가 언제 약속 없이 왔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진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 그냥 좀 힘들어요.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들이 직접 작성한 요청서 사본이었어요. 이건 뭐니? 진우와 수진이가 서류를 보더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른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해봐. 엄마, 설명하라고. 수진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나를 출입 금지시켰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진우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케이크 냄새가 났어요.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은 기록됩니다. 명절 아침 6시, 저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달력을 보니 빨간 글씨로 추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이맘때 벌써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바빴을 텐데 올해는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모두 모르는 번호였어요. 아들 진우와 며느리 수진이는 한 달 전부터 제 번호를 차단한 상태였거든요. 문자 메시지함도 비어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어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카카오톡 읽음 표시는 1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잘 지내니 메시지가 읽히지도 않은 채 일주일째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보낸 건데 아직 개봉하지 않았어요. 수취겁으로 다시 돌아올까봐 무서워서 보낸 사람 이름을 적지 않았거든요. 한우 선물 세트였는데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 7시, 평소 같으면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대신 저는 혼자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제 사상은 소박했지만 정성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이 모양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키운 아들이 명절에도 안부 한마디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밤 10시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제가 마지막으로 아들과 통화한 날이 47일 전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일방적으로 걸었던 통화였고 3분 만에 끊어졌었죠. 저는 다이어리를 꺼내서 오늘 날짜에 X표를 했습니다. 아들이 연락하지 않은 날들을 표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째였어요. 달력이 X로 가득했습니다. 캘린더 앱에서 지난 6개월간의 통화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대화창도 캡처했어요.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락하려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저를 외면했는지 보여주는 기록들이었죠. 내가 나를 지키자.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벤치에서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 끝에 겨우 나온다고 했어요. 손에는 녹음기가 있었고 가방 안에는 정리해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불러요? 진우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앉아라. 왜요? 바쁜데. 중요한 얘기니까 앉아. 진우가 마지못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3년 전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뭐려? 이 아파트 너 줄 거라고 했지. 진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리고 적금도 만기되면 내가 가져가라고 했고. 맞아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부로 그 약속 철회한다. 뭐라고요? 들었지? 철회한다는 거야.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날 출입금지 시킨 날부터 생각해뒀어. 그건 변명하지 마. 듣기 싫어.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증여라는 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합의해야 성립하는 거야. 내가 준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고. 진우가 서류를 들춰보려 했지만 저는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아직 명의 이전도 안 했고 통장도 내 이름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엄마, 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결정했어.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가방에 넣었어요. 앞으로 내 재산은 내 노후를 위해 쓸 거야. 진우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야. 이미 넘긴 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두꺼운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 것은 넘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년에 전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준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증자의 중대한 배은 행위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법무사가 펜으로 관련 조항을 가리켰어요. 배은행이라고 하면 증여자에 대한 모욕, 폭언, 생활 방치 등이 해당됩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호출 사건, 출입금지 조치, 연락 차단, 명절 외면. 하나씩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았어요. 증거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중요해요. 시간이요?
배은행위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경비 호출 사건이 언제였는지, 연락이 끊긴 게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록해뒀거든요.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럼 증거를 더 모아야겠네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비일지, 휴대폰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웃들의 증언. 차근차근 정리해야 할 것들이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무사가 조언했어요. 사실과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분노나 서운함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으로 판단해야 했어요. 나는 시간과 증거의 편에 선다. 저는 집에서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 달 지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기료, 가스비, 관리비, 식비, 의료비. 하나하나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의료비가 문제였습니다. 고혈압 약, 당뇨 약, 정기검진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이 넘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날 것 같았고요. 법무사가 준 자료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단, 부양이 필요한 상태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부양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법정 분쟁이 생기면 가족 관계는 더 악화될 테고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을 거였죠.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양료 청구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우선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연금 수령액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도 생활비에는 부족했어요. 아파트를 팔면 목돈이 생기겠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날 거였죠. 그래도 준비는 해둬야지. 부양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소득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재산 목록.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차근차근 모아둬야 할 자료들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에게 돈을 달라고 법원에 가야 한다니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립이 우선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먼저였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각종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제가 30년간 살았던 아파트와 비슷한 평수의 시세를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중개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상담 받으러 왔어요. 아, 네. 어느 동 몇 호실이신가요? 제가 주소를 말하자 중개사가 컴퓨터를 켰어요. 최근 거래 사례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요즘 시세가 꽤 올랐네요.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면적이면 4억 2천 정도 예상됩니다. 생각보다 높았어요. 30년 전에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산 집이 이렇게 올랐다니 신기했습니다. 매각하시면 어디로 이사 가실 계획이에요? 지방으로 갈 생각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전세나 월세로? 월세요.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4억을 받으면 3억은 연금보험에 넣고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예금에, 나머지 5천만 원으로 지방에서 월세를 내며 살 생각이었어요. 계약부터 잔금까지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매각 절차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시세조사, 매물 등록, 구매자 물색, 계약, 잔금 명도.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명도는 언제 해야 하나요? 잔금일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돈의 흐름을 표로 정리해봤어요.
연금보험료 월 120만원 10년 납입, 월세 40만원, 생활비 80만원, 의료비 20만원, 비상금 매월 30만원씩 적립. 계산해보니 월 290만원이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80만원을 빼면 210만원이 부족했어요. 비상금에서 충당하면 15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쯤이면 연금보험도 나오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한 가지 더 고려할 게 있었습니다. 유류분 분쟁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생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상속할 게 없으니까 싸울 이유도 없어지겠죠. 집이 아니라 내가 나의 집이다. 공증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두꺼운 법전들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공증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유언장 초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유류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작성하시겠다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간단했어요. 남은 재산이 있다면 간병비와 의료비를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었죠. 집행자는 누구로 하시겠어요? 법무사로 지정하고 싶어요. 가족 중에는 없나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공증인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전문 집행자로 지정하겠습니다. 유언장에 추가할 조항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간병비 우선 지급, 의료비 무제한 지원, 요양원 입소비 확보. 제가 마지막까지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혹시 나중에 화해하실 가능성은 없나요? 공증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남겨두시는 게 어떨까요? 유류분만으로도 충분해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 외에는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다 쓰고 남는 게 있을 때의 이야기였고요.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공증인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서명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30년간 아들을 위해 모은 재산을 제 마지막을 위해 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 분은 저희가 보관하고 한 분은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공증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준비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겨줄 것도 지켜낼 것도 결국 나. 첫째 날, 시골 임대주택 열쇠를 받고 짐을 풀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창문을 열자 논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둘째 날, 주민등록 이전을 하러 면사무소에 갔습니다.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어르신, 여기가 고향이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셋째 날, 장터에 나가봤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채소를 파는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여기 살기 좋을 거예요. 넷째 날, 복지관에서 하는 체조 교실에 참가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생각보다 운동이 재미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마을의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이전 병력을 꼼꼼히 확인해 주셨어요. 약국은 바로 옆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날, 마을버스 시간표를 외웠습니다. 오전 7시, 11시, 오후 3시,
6시에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생활 패턴을 맞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째 날, 혼자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어요. 서울에서는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 사람들의 소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핸드폰에는 아직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동네 할머니들과 차 한 잔씩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채워나갔어요. 저녁에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 고요가 나를 치료한다. 우체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러 왔다고 하자 직원이 서류를 건네줬어요. 받는 사람 주소 정확히 적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문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법무사와 함께 작성한 내용이었어요. 감정적인 문장은 빼고 사실관계와 앞으로의 원칙만 담았습니다. 김진우, 박수진에게 통보합니다. 1. 2024년 9월부터 발생한 출입금지, 연락 차단 등의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2. 앞으로 무단 방문을 금지합니다. 3. 연락은 서면으로만 받겠습니다. 4. 금전적 요구나 재산 관련 문의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5.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했어요. 비난이나 원망은 담지 않았습니다. 발송 확인증도 받으세요.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줬어요. 3일 후에 배달 완료 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발송하거나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알겠습니다. 우체국을 나오면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감정으로 얽힌 관계를 원칙으로 재정리한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발송 영수증을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관련 서류들과 함께 차곡차곡 정리해뒀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며칠 후 배달 완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진우와 수진이가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확인이었어요. 그 후로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감정은 편지 밖에 두었다. 명절 아침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시골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명절 인사드립니다. 마이너스. 짧고 형식적인 문장이었어요. 1년 만에 온 연락이었지만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고민했다가 간단히 타이핑했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제 올 거니? 보고 싶다 같은 말을 덧붙였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간소하게 차린 상이었지만 정성만큼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자식들 연락은 왔어요?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왔어요. 그래도 연락은 하네요. 뭐? 그렇죠. 저는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거든요. 저녁에는 혼자 소박한 음복을 했습니다. 나물 몇 가지와 따뜻한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아무도 제게 뭘 요구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보니 시골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 생활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에는 체조를 하고 오전에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는 규칙적인 일상이었죠. 연금도 꼬박꼬박 들어왔고 의료비도 예상 범위 내였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뜻대로 사는 삶이었거든요. 복수가 뭔지 이제 알겠어요.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멈추고 당당하게 제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멀리서 마을버스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집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어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지만 이보다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내 노후의 주인이다. 저는 며느리 유리가 건넨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사 용지 3장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목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육아 분담 및 생활비 정산 요구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읽어보세요. 유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소 소심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결혼 3년 차, 첫 손자 민준이를 낳은 지 10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항목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육아 개입 중단 요구 마이너스 기저귀 갈기, 수유 시간, 재우는 방법까지 모든 것에 대해 제가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더 황당했습니다. 생활비 분담 재정산 마이너스 지금까지 제가 시장 보고 밥 해주고 집안일 해준 것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서 적어놨더라고요. 전기세, 가스비, 식비까지 세세하게 나누어서 각자 부담하자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제가 기른 아들과 함께 사는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서류를 내밀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정리라고 생각해요. 정리? 네, 어머니. 저희도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야 해요. 유리는 민준이를 안고 있었어요. 100일 된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첫 손자였어요. 그 아이를 더 잘 돌봐주고 싶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간섭이라니. 우리 민준이 기저귀 갈 때 왜 자꾸 어머니가 하시는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희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서류의 3번째 항목을 봤습니다. 개인 공간 확보 마이너스 제가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던 아들. 방과 며느리 방에 이제는 노크를 하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어머니 집이죠. 하지만 저희도 월세를 내고 있잖아요. 월세라고 해봤자 30만 원이었어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그걸 빌미로 이런 요구를 하다니. 4번째 항목은 식사시간 조정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모두 함께 먹던 저녁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는 거였어요.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차려온 식사를 이제 그만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얘기했어? 네, 민석 오빠도 동의했어요. 그 순간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거실의 분위기를 파악한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유리랑 얘기했지? 너도 이거 동의했다는 거야? 엄마, 우리도 이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야.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며느리보다 더 아껴준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좋아, 알았어. 저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면서 뒤에서 유리와 아들이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들 방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부부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만 빼고 말이죠. 이틀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평소라면 제가 일어나서 온 가족 아침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서 조용히 부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먼저 써서. 유리가 식기를 설거지하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색함이 묻어나왔죠. 괜찮아. 저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써온 주방이 갑자기 남의 집 부엌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제가 챙겨준 도시락을 들고 나갔을 텐데 오늘은 편의점 김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도시락은? 아,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며느리가 대신 답했어요. 아들은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평소라면 며느리와 함께 민준이를 돌보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그런 일상이 제게는 큰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민준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라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을 텐데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대로 육아 개입 중단을 지켜야 했거든요. 우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5분, 20분.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국 며느리 방 앞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유리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초보 엄마가 혼자서 아기를 달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처음 민석이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나거든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아니에요. 괜찮다고요. 거절하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를 틀었지만 민준이 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 것까지 함께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제 것만 차렸어요. 그런데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습니다. 30년간 누군가와 함께 먹던 식사를 혼자 하니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며느리가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나간 사이 조심스럽게 아들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는 기저귀 냄새와 분유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육아용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내가 도와주면 금방 정리될 텐데.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대로 허락 없이는 개인 공간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저녁 6시, 평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식탁에는 제 것만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현관으로 배달 오는 소리, 비닐 뜯는 소리, 젓가락 소리. 모든 게 다 들렸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일일까? 며느리는 서류로 경계를 그었지만 정작 더 힘들어지는 건 며느리 자신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밤 10시, 민준이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생아는 밤에 더 자주 우는 법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서 달래는 소리, 걸음소리, 중얼거리는 소리. 벽 너머로 모든 게 들렸어요. 새벽 2시까지 민준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도 분명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죠. 이게 정말 가족이 사는 방식일까? 혼자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리가 두 번째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월별 생활비 정산표였어요. 전기료,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비, 관리비까지 세세하게 나누어 계산한 표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부터 이렇게 해요. 표를 보니 기가 막혔어요. 전기료의 경우 반개수로 나누어서 아들 부부가 23, 제가 13을 부담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스비는 요리 횟수로 계산했고 수도세는 사용 인원수로 나눴더라고요. 요리는 각자에서 가스비 분담하자고 했으면서 왜 내가 더 많이 내야 해? 어머니께서 하루 세 끼 다 해 드시잖아요. 저희는 아침, 저녁만 하고요.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해먹는 요리와 아들 가족 3명이 먹는 요리의 가스비가 같을 리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야?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항목은 공용공간 사용료였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사용에 대한 비용을 면적별로 나눈 거였어요. 저희가 월세를 내고 있긴 하지만 30만 원으로는 이 정도 공간을 사용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면 나가면 되잖아. 순간 말이 나와버렸어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저희를 쫓아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제가 더 어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했고 저는 변명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살면 가족이 아니라 룸메이트 같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며느리의 논리는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제가 왜 며느리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알았어. 계산해보자. 저는 가계부를 들고 와서 실제로 한 달 생활비를 정산해봤어요. 전기세 15만 원 중 제목 5만 원, 가스비 8만 원 중 제목 4만 원, 수도세 6만 원 중 제목 2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 제가 내야 할 금액이 한 달에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공용공간 사용료 10만 원까지 하면 35만 원이네요. 유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들이 내는 월세 30만 원보다 제가 내야 할 공과금이 더 많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집주인인 내가 세입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게. 하지만 어머니께서 더 많이 사용하세요. 유리의 대답은 여전히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가족 관계였습니다. 30년간 이 집에 들인 제 마음과 노력, 그리고 아들을 키운 시간들이 모두 무시되는 기분이었어요. 좋아. 그럼 나도 월세 받을게. 예? 너희가 쓰는 방 월세 시세대로 받자. 이 동네 투룸이 얼마인지 알아봐.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동네 투룸 월세는 최소 100만 원은 됐거든요. 3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가 못 살아요. 그럼 너희도 내 상황을 좀 이해해. 하지만 가족이니까 서로 봐주고 사는 거지. 계산기 두드리고 사는 게 가족이야? 유리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어색해 보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 제가 먼저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선을 그었습니다. 며느리가 룸메이트처럼 지내고 싶다면 저도 그에 맞게 대응할 준비가 된 거였죠. 한 달이 지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육아였어요. 유리는 저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혼자서 24시간 아기를 돌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새벽 3시,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을 텐데 이번에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울음이 그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걸음소리, 흔드는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유리의 방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지쳐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와줄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고집스러운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 울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결국 아침 6시가 되어서야 집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유리와 민준이 모두 지쳐서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오전 10시쯤 유리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타났습니다. 민준이는 유모차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유리야, 괜찮아?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옷도 대충 걸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밤에 많이 울었나 봐. 아기들은 원래 그래요. 유리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답했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밤에 좀 도와줄까?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여전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밤새 울고 유리가 혼자 달래고 저는 잠 못 이루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유리가 감기에 걸린 거예요. 몸살까지 겹쳐서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는데도 민준이는 돌봐야 했습니다. 유리야, 병원 가. 괜찮아요. 약만 먹으면 돼요. 아기한테 옮으면 어떡해. 마스크 쓰고 있어요.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었지만 한계가 보였어요. 그날 오후 유리가 민준이를 안고 있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얼른 달려가서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괜찮아. 어지러워서. 유리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내가 민준이 좀 볼게. 넌 쉬어. 안 돼요. 제가 해야 해요. 왜 혼자 하려고 해? 가족인데. 어머니께서 간섭한다고 하셨잖아요. 순간 할 말이 없어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밀어낸 건 맞았지만 이런 상황에서까지 도움을 거부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넌 아프잖아. 저도 엄마예요. 제 아이는 제가 돌봐야죠. 유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강한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도에서 밤새 서성였어요. 유리의 방에서는 여전히 민준이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달래는 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쳐가고 있는 거였어요. 새벽 4시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리야, 민준이 좀 보자. 아니에요. 제발. 내가 쓰러지면 누가 민준이 돌봐? 긴 침묵 후에 문이 열렸어요. 유리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됐어. 그냥 줘. 저는 민준이를 안아서 등을 토닥였어요. 신기하게도 금세 울음을 그쳤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익숙했던 거죠. 미안해요.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가족인데 뭘. 그날 밤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리도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저도 며느리의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가장 힘든 건 아들 민석이의 태도였습니다. 집안의 이런 변화를 알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민석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혼자 있을 때 물어봤어요. 유리는 민준이를 재우러 방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뭘요? 이 상황 말이야. 너네 둘이 갑자기 이러는 거. 아들이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평소에도 어려운 이야기할 때 이런 습관이 있었죠. 유리가 힘들어해요. 뭐가 힘들어? 엄마가 너무 신경 써주시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손자를 돌봐주는 게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라니 이런 말이 아들 입에서 나올 줄 몰랐거든요.
내가 민준이 돌봐주는 게 싫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유리가 자기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해요. 방식이 뭔가 중요해. 아기가 잘 자라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엄마니까.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답답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제게 모든 걸 의존하던 아이가 이제는 아내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도 유리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이번 달 생활비요.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유리가 계산한 그 금액이었습니다. 너도 이렇게 하자는 거야? 네. 정확히 계산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간 키운 아들이 저에게 생활비를 계산해서 내라고 하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민서가,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엄마, 우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에요. 서로 부담 안 되게 사는 게 좋잖아요. 부담.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제가 아들에게 부담이라니. 30년간 뼈 빠지게 일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부담이라고 하다니. 그럼 너 키울 때 내가 받은 양육비는? 그건 너 대학 보낼 때, 결혼 자금 줄 때, 신혼집 마련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부담이야? 아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봉투는 여전히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받으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받아. 왜요? 내가 왜 내 집에서 생활비를 내야 해? 하지만 엄마도 전기세, 가스비 쓰시잖아요. 아들의 논리는 며느리와 똑같았어요. 분명히 둘이 미리 상의한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월세 받을게. 예? 이 집 투룸 월세가 얼마인지 알아? 120만 원이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러면 저희가 못 살아요. 그럼 왜 나한테는 50만 원을 내라고 해? 그건 공과금이고. 공과금이든 월세든 돈은 돈이지. 아들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 계산기 두드리고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명확히 해야죠. 그럼 모든 걸 명확히 하자. 저는 가계부를 가져와서 펼쳤어요. 이 집 관리비 한 달에 15만 원, 재산세 연간 80만 원, 화재보험료 연간 12만 원. 이런 것들도 다 나눠서 낼 거야. 유리가 계산기를 꺼내더니 뭔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집 구입할 때 대출 이자도 있어. 한 달에 45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 대출이요? 응. 너희가 쓰는 방값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30만 원은 대출 이자로 내야 해.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계산해보니 자신들이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성급한 게 아니라 가족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한 게 문제야. 죄송해요. 유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면 됐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선이 그어졌어요.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규칙을 정하기로 했어요. 우선 생활비 문제부터 정리하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달간 정확히 계산한 모든 비용들이었어요.
집 관련 고정 비용이 한 달에 85만 원 나가. 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대출 이자까지 포함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공과금은 한 달에 평균 45만 원.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비까지.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유리가 중얼거렸어요. 식비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이건 온 가족 것까지 포함해서 총합을 계산해 보니 한 달에 19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들 월급이 350만 원 정도였으니까 절반 이상이 집 유지비로 나가는 셈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나눌까? 저희가 70만 원 정도 부담할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70만 원? 네. 월세라고 생각하고 50만 원, 공과금에서 20만 원. 계산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신 나도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육아는 내 마음대로 도와줄 거야. 유리의 표정이 미묘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방식을 간섭하지 않을게. 대신 내가 도와주고 싶을 때는 막지 마. 그런데 민준이는 우리 손자야. 내가 손자 돌보는 게 뭐가 문제야? 아들이 유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식사는 원래대로 하자. 함께 먹는 거요? 응. 각자 해먹으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 이것도 동의했어요. 실제로 각자 해먹으니까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집안 청소는 돌아가면서 하자. 어떻게요?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공용 공간 말이야. 새로운 규칙들이 정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이번 주부터 시작할까요? 그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사는 게 정말 가족다운 일인지 의문이었거든요. 새로운 규칙을 정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각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육아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울면 바로 달래주는 편이었는데 유리는 아기 스스로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을 선호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울어도 바로 앉지 말아요. 왜? 아기가 우는데 그냥 둬. 울음 훈련이에요. 스스로 달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게 뭔 소리야? 아기가 우는 건 뭔가 필요해서 우는 거야. 책에서 읽었는데. 책이 아기를 키워. 경험이 키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의견이 부딪혔어요. 분유 타는 방법, 기저귀 브랜드, 옷 입히는 법.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유리는 최신 육아법을 고집했고 저는 경험에 의존했어요. 둘 다 민준이를 위한 마음이었지만 방식이 달라서 계속 충돌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너무 많이 안아주시면 안 돼요. 왜? 할머니가 손자 안는 게 뭐가 문제야? 안아주는 버릇이 들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봐. 며느리의 육아 철학은 저와 정반대였어요. 아기를 최대한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사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민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가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열이 났어요. 평소보다 보채고 우유도 잘 안 먹었습니다. 병원 가야겠어. 제가 말하자 유리가 반대했어요. 아직 심하지 않아요. 조금 더 지켜봐요. 아기가 아픈데 뭘 더 지켜봐.
열이 38도도 안 돼요. 괜찮아요. 그래도 병원에서 확인받는 게 좋아.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과민 반응이라니.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아픈데 병원에 가는 게 과민 반응이라고 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유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까 화가 났어요. 결국 제가 혼자 민준이를 안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가벼운 감기였고 해열제만 먹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유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 동의 없이 민준이를 데리고 나가시면 안 돼요. 아기가 아픈데. 그래도 엄마는 저예요. 할머니는 안 돼. 법적으로는 저만 보호자예요. 법적으로라는 말에 기가 막혔어요. 가족관계를 법으로 따지다니. 알았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선을 그었어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거리를 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 모두가 불행해질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혼자 중얼거리며 든 생각이 분가였어요. 아들 가족이 독립하든지 아니면 제가 나가든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들 가족이 나가기는 어려웠어요. 아직 민준이도 어리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3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손자와 떨어져 사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때 떠오른 게 경제적 독립이었어요. 아예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사는 거였죠. 리모델링을 해볼까? 이 집은 원래 거실이 넓었어요. 거기에 벽을 세워서 작은 원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방도 별도로 만들고 화장실도 따로 쓸 수 있게 하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 될 거였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민서가, 유리야, 얘기 좀 하자. 저녁 식사 후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 리모델링이요? 응. 거실을 나눠서 내 공간을 따로 만들 거야.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요? 서로 불편하잖아.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서. 어머니, 저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유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야.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야. 실제로 견적을 받아보니 500만 원 정도면 가능했어요. 거실에 경량벽을 세우고 작은 주방을 만들고 현관도 따로 내는 공사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이게 나을 것 같아. 공사는 2주 정도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집안이 어수선했지만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걸 보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완공된 제 공간은 10평 정도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주방, 화장실, 침실이 모두 갖춰진 독립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작지만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어때? 이사를 마친 후에 아들과 며느리를 초대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제 서로 편할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벽을 세워야 하다니 가족이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정상인지 의문이었거든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준이었어요. 아기는 할머니와 엄마를 구분하지 못했거든요. 제 공간으로 기어와서 놀고 싶어 했고 유리가 데려가려고 하면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준아, 이리 와. 제가 부르면 기어서 제 쪽으로 왔어요. 하지만 유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너무 어머니만 찾아요. 그래, 할머니를 좋아하나 보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제가 돌보기 힘들어져요. 유리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기가 할머니만 찾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할까? 시간을 정해주셨으면 해요. 시간? 네. 오전에는 제가 돌보고 오후에는 어머니께서 봐주시는 식으로요. 또 시간표였어요. 며느리는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결국 육아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유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제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시간표대로 움직일 리 없었어요. 제가 돌봐야 할 시간에 유리만 찾기도 하고 유리가 돌볼 시간에 저만 찾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시간이에요. 그래도 민준이가 날 찾잖아. 시간을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갈등이 생겼어요. 독립된 공간을 만들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 패턴이었어요. 제가 독립된 공간에 살게 되면서 식사도 따로 하게 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혼자 요리하기에는 양이 애매했고 재료도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매번 외식할 수도 없었고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드실래요? 유리가 제안했어요. 괜찮아. 내가 해먹을게. 하지만 혼자 하시기 힘들 텐데. 괜찮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실제로는 힘들었어요. 특히 저녁에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한 달 후 결국 다시 함께 식사하기로 했어요. 그냥 저녁만이라도 같이 먹자. 정말 괜찮으세요? 응. 그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함께 먹는 식사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대화가 없었거든요. 각자 조용히 먹고 각자 정리하고. 가족 식사라기보다는 식당에서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같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거일까? 혼자 중얼거렸지만 답은 없었어요. 가장 힘든 건 민준이와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유리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할머니, 민준이가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비틀비틀하지만 제 쪽으로 걸어와서 안기려고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걷네. 안아 올리려는 순간 유리가 말렸어요. 어머니, 지금은 제 시간이에요. 잠깐만. 안 돼요. 민준이가 혼란스러워해요. 혼란스러운 건 저였어요. 손자가 할머니를 찾는데 시간이 아니라서 안아줄 수 없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가.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에게 안기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속상했던 거죠. 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유리가 민준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민준이를 붙잡아 두세요. 붙잡는 게 아니라 놀아주는 거야. 하지만 민준이가 저보다 어머니만 찾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손자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게 문제라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거리를 두세요. 거리? 네. 너무 자주 만나지 마시고. 유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자와 거리를 두라니 이런 말을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민준이 할머니 맞지? 맞지만 할머니가 손자랑 놀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적당히. 적당히는 뭐야? 하루에 몇 분? 일주일에 몇 번? 유리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표정으로는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찾아와도 엄마한테 가라고 했고
울어도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저를 보고도 반응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만 보면 웃으며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민준아. 불러봤지만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거리를 두라고 했으니까 아기도 할머니에게서 멀어진 거였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30년 만에 생긴 손자와 이렇게 멀어지게 될 줄 몰랐거든요.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불행해질 것 같았거든요. 민서가 얘기 좀 하자. 주말 오후 유리가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사이에 아들을 불렀어요. 무슨 얘기요? 이 상황 말이야. 아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할머니가 손자랑 놀려면 허락받아야 하고 한 집에 살면서 시간 정해서 만나고 이게 가족이야?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유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엄마가 너무 간섭하신다고 생각해요. 간섭? 네. 육아 방식이라든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손자를 돌봐주는 게 간섭이라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조금만 참아주세요. 언제까지? 유리가 적응할 때까지요. 적응? 네. 아직 초보 엄마라서 예민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답답했어요. 며느리 적응 때문에 할머니가 손자와 멀어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서가 솔직히 말해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뭘요? 이 상황.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어요. 뭐가? 유리랑 엄마 사이에 끼어서요. 처음으로 아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유리는 엄마가 너무 간섭한다고 하고 엄마는 서운해하시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 생각은 뭐야? 저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평화? 네. 싸우지 않고 조용히요. 아들의 바람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를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평화도 좋지만 원칙도 중요해. 무슨 원칙이요? 가족의 원칙.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저희도 그러려고 해요. 정말 지금 상황이 서로 존중하는 것 같아. 아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유리한테도 나한테도. 하지만 숨기고 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아니요. 그럼 정면으로 맞서자.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유리 올 때 셋이 얘기해봐요. 그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런 대화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리가 돌아온 저녁, 드디어 3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잠든 상태였어요. 조용한 거실에서 긴장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리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지금 상황이 좋다고 생각해? 아니요. 저도 힘들어요. 예상외로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뭐가 힘들어? 어머니 눈치 보는 게 힘들어요. 내 눈치? 네. 제가 민준이 돌볼 때마다 어머니가 불만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불만스러워 한다고 생각했다니. 나는 불만스러운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제 방식과 다르잖아요. 방식이 다른 게 문제야. 저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유리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첫 아이라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였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도와주시되. 제가 부탁할 때만요. 부탁할 때만? 네. 제가 먼저 요청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새로운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민준이를 돌볼 때는 지켜보지 말아주세요. 지켜본다고? 네. 제가 뭔가 할 때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시면 긴장돼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손자가 예뻐서 지켜본 건데 며느리에게는 감시받는 기분이었던 거였죠. 알겠어. 그리고 민준이 교육은 저희가 정한 방식대로 했으면 해요. 교육? 식습관이라든지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그건 당연하지. 너희가 부모니까. 유리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정말요? 응. 대신 나도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민준이랑 놀 때는 자유롭게 놀게 해줘. 자유롭게요? 응. 시간 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지만 아기가 할머니 찾으면 할머니가 돌봐주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평상시에는 유리가 돌보고 유리가 힘들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엄마가 도와주는 거요. 그리고 민준이가 할머니를 찾을 때는 자연스럽게 놀아주시고요. 유리가 덧붙였어요. 대신 제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제지하면 이해해 주세요. 무슨 교육? 예를 들어 밥 먹을 시간인데 과자를 주신다든지. 아, 그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자. 네. 뭔가 불편하면 참지 말고 얘기하고. 알겠어요. 새로운 약속들이 정해졌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상황은 많이 나아졌어요. 여전히 가끔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예전처럼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유리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저도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저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필요할 때는 엄마를 찾고 놀고 싶을 때는 할머니를 찾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숟가락질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밥알이 여기저기 떨어졌습니다. 민준아, 천천히 해. 유리가 말했어요. 우리 민준이 잘하네. 제가 칭찬하자 민준이가 웃으며 더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모든 걸 이해해 주셔서요. 나도 고마워. 내 마음을 알아줘서. 아들이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규칙과 경계로 시작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소통과 배려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와 엄마 사이를 오가며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이 모든 갈등과 노력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조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시도